경제를 분석하는 게 직업인 사람인데요. 주로 시장이 바뀌면 왜 바뀌는지 어디로 바뀌는지 이거 연구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고요. 자, 먼저 오늘 얘기의 출발이 될 텐데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큰 위기 군으로 따져보자면 남의 나라가 갈등하고 싸우면 우리랑 완전 상관없는 게 아니고요. 저것 때문에 공급망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한국 경제가 주로 가장 이득을 많이 보는 게 수출을 통한 무역을 통한 이득을 많이 보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그 수출도 대부분 제조 기반의 수출입니다. 그냥 텔레비전 뉴스에서 어디 전쟁 터질 것 같아 해서 끝날 게 아니고 저것 때문에 누구는 쫄딱 망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과거에 미국과 소련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던 냉전 시대는 아닙니다. 근데도 지금은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죠. 이미 전쟁이 두 군데서 벌어지고 있죠. 그 전쟁이 쉽게 끝나지도 않고 이런 전쟁하고 또 연관되는 게 바로 이런 금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중국이 왜 최근에 계속 금을 사모으기 시작했냐. 이거 중국뿐이 아닙니다. 최근에 금 많이 사모은 나라들에도 공통점들이 있죠. 금 많이 사모은 나라들 중에선 브릭스가 유독 많고요. 직접 전쟁을 치른다거나 아니면 뭐 전쟁과 직접 연결된 전쟁 터지는 바로 옆 동네에 있는 나라 있거나 아니면 경제가 박살난 데 있거나 뭐 화폐 가치가 그렇게 떨어졌으니까 결국은 금에 대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사인들이 계속 나왔는데 중국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 중에 가장 큰 전쟁이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전쟁일 텐데요.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재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재를 받았음에도 러시아는 아직은 괜찮은데 중국이 고스란히 벤치마킹해서 대비책을 계속 만들어두고 있는 그 차원이고요. 그래서 중국은 계속 달러는 좀 많이 팔아놨죠. 금은 계속 모아놓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태가 그냥 단지 얘들이 이런 액션으로 끝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액션의 결과가 결국은 중국이 정말 대만의 전쟁과 관련된 액션들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게 우리랑 상관없는 일은 또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대만을 누가 타격하면 대만의 반도체 회사들이 한국의 경쟁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걔들이 타격받으면 한국 회사를 좀 사야 되나? 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반사이익을 넣는 경우도 일부는 있겠죠. 하지만 전체로 보자면 반도체업이 문제가 아니고요. 대만의 반도체가 사실 싼 거부터 비싼 거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가전제품부터 뭐 자동차부터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대만의 반도체 시장이 전 세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면 반도체 산업이 힘든 게 아니고 전 세계 제조 산업이 다 힘들어지는 건 거죠. 하다못해 라디오 하나 만들기도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 제조 기반이 많이 있는 나라인데 그러면 이 회사들이 타격을 받으면 이 회사의 타격이 거기서 끝나겠습니까? 그 회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뭐 구조조정이나 데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시장의 변화가 고스란히 일반 가정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중국은 인구가 제일 많기도 하거니와 식량을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당연히 전쟁 터지면 제일 먼저 끊을 게 식량부터 끊어야 되겠죠. 수출을 끊어야 될 거니까.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도 자급자족에 대한 정책적인 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미 나오고 있어요. 작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이런 준비나 대비가 잘 되면 뭐 지들끼리 잘 먹고 금도 많이 사놓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데미지 없게끔 세팅이 다 돼 있으면 그러면 한번 트라이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치르는 대비가 끝났을 때는 큰 그림을 보고는 분명히 액션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매일 관찰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몇 달에 한 번씩 어떤 추세로 가는지 정도는 파악해 두시는 게 왜냐하면 이 흐름들이 한두 해 끝날 흐름들이 아니고 직접 공격은 안 하더라도 뭐 다른 제재를 찾건 방법을 찾겠죠. 중국이 전쟁을 전면전으로 하면 세계 경제가 한 마이너스 10% 정도의 손해를 본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팬데믹 때야 마이너스 5.9였었으니까 팬데믹 첫 해 2020년에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입은 것보다 사실 저 전쟁이 터지면 훨씬 더 심각한 건 거죠. 대만 해협으로 대만 거만 봉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량도 저쪽 유럽 가려면 그쪽 해협 지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모로 타격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게 전 세계 GDP가 이만큼 줄어드는 거면 당연히 여기에서 제일 타격 큰 나라는 누구겠습니까? 대만이 1등이겠죠. 대만 다음으로 그 타격이 큰 나라 상위권에 한국이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브릭스를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브릭스가 5개 나라인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브릭스는 좀 늘었어요. 올 10월에 브릭스의 총회도 또 늘 거예요. 이 브릭스 국가들이 그 초기에 저 빅4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덩치 큰 애들이잖아요. 뭐 땅 크고 자원 많고 덩치 큰 애들. 그리고 경제력이 조금은 좀 아쉬웠다고 생각했던. 근데 이제는 좀 달라요. G7 국가 7개 국가하고 저 브릭스의 빅4 국가의 GDP를 비교하면 빅4가 더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더 이상 경제력에서도 G7이 압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장기 독재쯤은 해줘야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가. 장기 독재 국가가 유독 많습니다. 장기 독재 국가가 많다는 얘기는 그 일반적인 선거를 통해서 치러지는 나라와 달리 여론, 뭐 언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정책들이나 액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훨씬 공격적이고 과감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에게 다 변수가 되겠죠. 우리가 국제 정세를 얘기하면서 브릭스가 가진 위상의 변화도 얘기해야 되겠지만 또 얘기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이슈잖아요. 사실은 미국이 어떤 식으로 선거 결과가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정책적 방향이 정해지냐에 따라서 중국이 대만을 취하는 스탠스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브릭스 국가들의 스탠스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여기까지의 내용들은 남의 나라 얘기예요. 남의 나라 얘기가 결국 여러분의 주머니를 바꿀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할 때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기업 가치만 갖고는 시장을 바라볼 수 없잖아요. 실제로 그 기업의 유망하고 다 좋은데 외부 변수 때문에 기업이 타격 많이 받거나 투자 가치가 훼손될 때가 생기잖아요. 그럼 외부 변수 가장 큰 게 사실은 이런 지정학적 정치 문제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정치가 우리랑 무관한 것처럼 보여도 정치가 돈에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자, 좀 전까지 봤던 게 지정학적인 상황들이 우리에게 생각보다 득될 것보단 손해될 것들이 많이 깔려있는 시기다라는 거고요. 이게 한두에 끝날 성질이 아니고 아까 장기 독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임기가 보통 2020년대 후반까지는 다 기본 깔려 있어요. 이 구도가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국에도 혹시나 그 사람이 되게 되면 거의 2030년 이전까지 전 세계에서 힘 좀 세는 주요 국가들에서 그 이전과는 다르게 과감한 액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고요. 이러면 한국 같은 나라가 타격이 굉장히 생길 수가 있겠죠.